안녕하세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화에서 저희가 조지만 교수님을 모시고 독일과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또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가까운 주변 국가는 어떤지 조금 더 다양한 국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윤광일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요즘에는 정당학교 회장으로서 네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회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가 정책 선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 나눠볼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는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독일과도 여러 가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정책 선거 제도인가요? 예, 참 그게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네. 제가 나름 연구해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선거 제도를 봐야 되겠죠. 네. 미국에서 선거 제도는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선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본선에 나갈 후보를 당내에서 결정하는 예비 선거와 네네.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본선거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잡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유권자가 직접 표를 행사하고 이게 직선으로 대통령제를 뽑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그 본선거라고 해도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면 당내 예비 선거에서 선출된 정 부통령 후보가 그 주마다 할당된 그런 선거인단의 선거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네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그렇죠.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직접 본선거에서 표를 던지더라도 그것이 직접 정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과반의 선거인단 선거인을 확보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서로 경쟁했을 때 결국 힐러리 클린턴이 좀 득표가 앞섰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도 되게 희한한 제도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당선과 집권 시기를 정책 선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예, 그 정책 선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또 수단보다는 또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 네네.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공약 이행률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그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한 정책을 이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지난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책 선거의 예로 볼 수 있는 네네. 굉장히 흥미로운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미국 우선주의란 말이 굉장히 미국인들의 마음을 많이 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국 잘 사는 나라들, 안타깝게 또 우리나라가 또 포함이 됐지만 그 나토의 그 방위비를 분담하는 데 있어서 그 분담액을 늘려가지고 미국의 부담을 완화시켰다라든지.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네네. 독일도 많이 또 네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비슷하게 많은 영향을 받았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미국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독일, 바로 이웃이죠. 영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영국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발생지이고 그 다음에 정책 선거가 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 선거 자체가 어디서부터 생겼다고 보면 되나요? 영국인가요? 예, 그렇죠. 영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9년도 그 총선을 예로 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영국은 7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는데 당시에 그 양당이라고 하는 그 보수당과 노동당이 79년도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 국가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 비전의 제시, 정책의 방향성 등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하게 제시한 그런 출발점의 선거를 1979년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가 뭐냐면은 정당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개별 선거구에 출마하는 그런 의원들을 묶어주는 이런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네.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 있어서 정책 선거의 또 출발지로서 영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독일 바로 옆에 있지만 저도 영국의 어떤 그 선거제도 대해서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어떤 한 대표를 보낸다기보다 좀 내각제 구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투표하는 약간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의회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다르게 이 팀워크로서 정당이 중심으로 의원들을 묶어주고 그리고 또 행정부까지 구성을 하니까 심지어는 임기 전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경우에는 네. 의회를 해산하고 행정부를 그쵸. 해산하고 다시 선거로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정책 선거라는 측면이 상당히 더 대통령제와 비교해 보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네. 예,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미국 대통령제를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좁은 선거구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당이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떤 정책 차별성이 의회제에 비해서는 좀 희석되는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영 언론인 그 BBC의 그 매니페스토 추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경제, 보건, 국방, 조세, 복지 등 13개 분야별로 집권당이 선거 시기에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제시한 정책 목표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평가하는. 네네. 말하자면 그 정치 선거를 선거 전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해서 정치 선거가 반복해서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와 조금 제도가 다르고 어떤 정당이 이제 어떤 단독 집권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딱 그 투표했을 때는 훨씬 더 꼼꼼하게 좀 보고 이제 자기 대표를 이제 또 투표하는 약간 그런 나라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방금 이제 다니엘 씨가 네.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영국은 의회제이면서 네.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제는 정치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당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의회제이면서 상당히 그 비례대표제를 많이 선거제도에 차용하고 있는 나라들과 다르게 양당이 집권을 교대로 네. 보수당과 노동당 예를 들자면 최근에 와서는 자유민주당도 있지만은 의회제에 그 소선거구제가 가미되어서 양당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 정책 선거의 어떤 정책 환경이 네. 굉장히 촉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미국이랑 영국 이제 말씀 좀 나눠봤는데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상황 어떤가요? 아시겠지만 일본과 영국이 굉장히 또 깊은 역사적인 네.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지만 또 네.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본은 또 그 의회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영국의 그런 전통과 제도를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일본도 정책 선거가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보다 더 유리한 그런 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네네. 그러면 일본은 또 어떤 정책 선거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나요? 일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의회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선거의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대통령제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그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은
굉장히 관료의 힘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상당히 많은 관료들이 그 정치적으로 임명이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는 일본은 그런 정책 공약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졌나요? 예, 이게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치 그러면 이제 자민당의 장기 집권 이게 네네. 굉장히 먼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공약을 중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 왜냐하면 선거에서 대부분 그 자민당이 굉장히 많은 선거에 있어서 압승을 하기 때문에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마스다 히로야라고 하는 이와테 현 지사가 네네. 뭐 이길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이 됐던 그 선거에서 네네. 자신이 먼저 그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겠다 하면서 아, 그래요? 공약을 제시합니다. 오. 이 선거에서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매니페스토를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당시에 그 공산당 후보가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 선거에서 다들 질 거라고 했던 후보조차도 그 매니페스토에 동참을 했고요. 오. 예, 이런 그 지방의 사례가 확산이 돼서 주목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른 지방 선거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자는데 그런 그렇군요. 확산이 되는 상황이 2003년도에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마스다 히로야 예.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매니페스토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 이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렇죠. 예, 잘 그-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예, 그분이 안 해도 되는데도 매니페스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분은 정말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왜 글쎄요, 매니페스토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그 유권자에 대한 책임도 생각했겠지만 역사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자기 어떤 정치인으로서 소명.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튼 네네. 이분의 어떤 그 공약 이행률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매니페스토가 어렵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준 네네.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매니페스토를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조차도 사실은 애매했던 거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공약의 이행과 실패에 있어서 최종 책임 자기에게 있다. 네. 이러한 말하자면 이 선언적인 약속을 또 그 자신을 도와주는 그 공무원들에게 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 사람의 의지에 동참을 해가지고 많은 그 공약들을 100% 지키지 못했지만 그런 원칙을 천명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네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측면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덕분에 진짜 일본에 대해서 많이 배운 그런 예. 시간인 것 같은데 예. 자 다시 한번 한국 돌아와서 예, 예. 좀 전체적인 질문 한번 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정부, 시민, 그다음에 언론사, 예, 그리고 예. 연구기관 예, 예. 이런 각자 자기만의 요소를 봤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네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예. 시민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있어서 정책 선거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 네네. 책임 정치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정치인과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전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이런 정책 선거의 결과가 유지되고 이 책임 정치가 제고되는지 그런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은 이 선거에 있어서 뭐 네거티브한 이런 흥미 위주의 보도보다는 그래도 이 양당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세우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이런 정책들을 보도해주고 네. 예. 선거 후에도 이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기준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 선거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또 학계에 있다 보니까 또 학계가 네네. 해야 될 일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연구자들이 시민사회와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도할 때 의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 선거가 가능하도록 분업,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유권자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네. 보다 더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집행 의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게는 굉장히 요구되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아닐까, 평가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유권자들은 평소에는 생계에 몰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정치가 자신의 생계와 자신이 좋아하는 완전 선거에 연결돼 있죠. 영향을 네. 주는 이때 과연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을 좀 꼼꼼하게 보고 판단하고 투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어느 정도 이제 투표하게 되셨을 때 그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신 거죠? 네, 저도 그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윤광일 교수님을 모시고 정책 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많이 투표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